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다음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압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화학 계산에서 압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압력이 뭐예요? 압력. 우리가 보통 뭐 1기압 이런 말 하죠. 기압이 높다, 기압이 낮다, 저기압이다, 고기압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압력이라는 뭐냐면 대기 중에 공기가 있죠. 대기가 어떠한 물체를 누르는 힘이에요. 압력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압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압력의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가.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은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한 몇백 년 전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대기가 공기가 있죠.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수은을 채웠습니다. 수은의 화학식은 HG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수은이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선 공기가 이 수은이 담겨있는 이 층을 누르고 있는 힘이 있겠구나. 그것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기압을 올라간 높이만큼 해서 1atm의 1기압입니다. 1기압을 760 HG라고 합니다. 우리가 암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중요하죠. 압력 같은 경우에도 단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수은 말고 물로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 (10332ml) H2O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압력의 단위로 뭘 쓰죠? 우리가 파스칼도 많이 쓰죠. 파스칼. 그래서 파스칼은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101.325 파스칼로 쓰고 이거는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킬로는 뭐예요? 10의 3승이죠. 10의 3승을 킬로파스칼이라고 했었으니까 파스칼 하면 그냥 3개 더 땡겨서 파스칼로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메가파스칼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위험물에서 메가파스칼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는 메가는 10의 6승이죠. 킬로는 10의 3승. 그렇기 때문에 킬로에서 메가로 바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0.1013225 메가 파스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소방 설비에서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35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은 단위인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 앞에 했던 단위 환산이에요.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부피랑 밀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밀도부터 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단위 부피 어느 정도 모든 물체가
같은 부피로 있다고 하더라도 무게가 다르죠. 여러분들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똑같은 페트병에다가 전부 다 철 조각을 다 담아버려요. 그러면 뭐가 더 무거워요? 뭐가 더 무거워요? 당연히 철 조각을 담은 페트병이 더 무겁겠죠, 물보다. 그것은 부피는 같으나 질량 자체가 물보다 철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겁니다. 참고로 물의 밀도는 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밀도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물에 가라앉고 밀도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물에 뜨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름은 밀도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뜨는 겁니다. 왜 기름이 물에 뜨는지 알겠죠?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은 다 밀도가 1보다 커요. 그래서 가라앉죠. 그래서 이제 밀도와 부피와의 관계, 질량과의 관계는 당연히 우리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1m 세제곱이 1000리터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꼭. 그리고 1리터는 몇 cc예요? 1000cc입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썼었죠. 뭐 우유가 200cc다. 뭐 병원에서 같은 경우 혈액이 몇 cc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1000cc가 1리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또 1000ml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우유 같은 경우에 200ml라고 하잖아요. 그게 200ml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우유 조그만한 거 그 5개 있으면 몇 개예요? 큰 거 우유 1리터짜리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밀리랑 리터 그리고 전부 다 단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단위 숫자 나오는 것을 왜 했냐?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돼요. 물론 화학을 전공하시거나 안 그러면 화학 말고 다른 공학을 전공하시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 쉬워서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런 단위 같은 경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나 안 그러면 내용 설명 들어갈 때는 물론 한 번 더 짚어주긴 하겠지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계산해서 곱해주고 나눠주고 더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때 가서 이거는 왜 갑자기 저게 단위가 바뀌지? 이거는 왜 이렇게 곱해주고 왜 나눠주지?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 충분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가서 그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부터 단위 환산이 잘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몰이 뭐냐면 원자나 분자를 세는 단위예요. 한마디로 개수의 단위예요. 우리 계란 한 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0개 들어가 있죠. 또 뭐 있을까요? 숫자를 세는 단위. 계란 한 판까지만 합시다. 계란 한 판 하면 30개라고 하죠. 그렇듯이 1몰이라고 하면 뭐냐면 숫자의 단위예요. 그냥 개수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몇 개를 그냥 1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몰이라고)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몰은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우리 SI 단위에서 봤죠? 단위에서 국제 규격입니다. 여기서 개수를 세는 단위는 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숫자가 나오냐고 하면은 원자나 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크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한 몰개.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이 뭐 실험을 하거나 측정을 하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또 다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탄소 있죠, 탄소. C를 탄소라고 하죠. 탄소 한 몰. 탄소 한 몰. 그러니까 탄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소 있잖아요.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12g이 돼요. 12g 하면 얼마나 돼요? 한 이렇게 손으로 탄소 가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손으로 이렇게 좀 잡으면 한 12g 되겠죠? 여기 한 검지 손마디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양, 12g. 얼마나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큰 숫자냐면 만약에 뭘로 할까요? 구슬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구슬. 저는 가지고 놀았는데 여러분들은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겠네요. 눈깔처럼 생긴 구슬 있죠? 뭐 눈깔 구슬이라고 하는데 조그매요. 실제 크기 한 이만할 거예요. 구슬이 한 몰이 있다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이게 지구를 약 한 우리 지구가 엄청 크죠? 막상 서울에서 우리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걸어가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쉽지 않고 힘들죠. 그런데 지구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50km만큼 덮을 수 있는 양이에요. 구슬 한 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10의 23승계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숫자. 얼마냐면 우리가 1억 하면 많죠. 1억. 이렇게 안 되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이게 1억이죠. 이게 몇 승이에요, 10에? 1, 2, 3, 4, 5, 6, 7, 8승이에요. 9승이면 10억. 10승이면 100억. 그리고 11승이면 1000억. 13승이면 이제 조화돼 버리는 거죠. 근데 23승이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세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한 몰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원자나 분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숫자를 세야지 우리가 그나마 눈에 보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왜 화학에서 몰이 쓰이는지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학 실험자예요.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뭐 말하겠죠. 야, 가서 염화칼슘 한 몰만 가지고 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 실험할 때는 해서 한 몰 넣어갖고 뭐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어느 정도 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실험할 수 있을까요? 가서 염화칼슘 2개만 가져와. 염화칼슘 2분자만 가지고 와.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한 개로 바꿔버리면 얼마나 될까요? 질량이 마이너스 몇 승이 되겠죠. 나노보다 또 훨씬 아래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그래서 화학에서는 왜 몰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몰의 단위를 써요. 중요하고 꼭 암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계산할 때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한 분자도 한 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몰의 질량을 원자량, 분자량이라고 하고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뭐예요? 물질. 간단하게 물체를 이루는 재료예요. 이거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뭐예요? 분필 케이스죠. 분필 케이스는 물체가 되고,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질은 뭐고 물체는 뭐예요? 물체는 분필 케이스죠. 뭘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이게 물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다가 물질 나온다, 물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물체보다는 물질이 중요하죠. 물질이 뭐예요? 물체를 이루는 재료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순물질이다, 혼합물이다 이런 걸 이렇게 말하고 하죠.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이런 걸 말하면 뭐예요? 아, 그 재료, 성분이 되는 어떤 거를 넣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물질의 분류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순물질과 뭘로 구분할까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을 하죠. 일단 순물질을 보겠습니다. 한 종류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해요. 고유한 성질 있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이 일정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순물질, 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순물질이죠. 안 그러면 그냥 호원소 물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수소, 탄소, 또 뭐가 있을까요? 산소. 호원소 물질이라고 하면 뭐냐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는 거고, 화합물은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합물이 되겠죠. 물은 H2O니까 당연히 화합물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떠한 특성이 있어요? 고유한 성질이 있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이 일정하다. 물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성질이 있죠. 녹는 점 0도에서 녹고 0도에서 또 얼고 100도에서 끓고 밀도가 1이라는 일정한 특징이 있죠. 혼합물이랑 뭐가 다를까요? 혼합물이랑. 혼합물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B점과 B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합니다. 만약에 물에 소금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이 아니죠. 그리고 더 많이 넣으면 더 올라갈 것이고, 조금 넣으면 그래서 조금밖에 안 올라갈 것이고,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은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균일 혼합물은 섞이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물에 소금을 넣었어요. 그렇다고 소금을 엄청 많이 넣어버리면 다 녹지 않으니까 잘 구분이 안 가겠죠? 물에 그냥 소금을 좀 넣었어요. 한 스푼 정도. 막 저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봐도 그 속에서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소금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이런 것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공기도 그래요. 균일적으로 비율이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연료를 많이 가동하고 하면 당연히 이런 산화물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균일하죠. 용액 같은 경우에도, 소금물 같은 경우에도 균일해요. 그런데 이제 불균일 혼합물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강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에다가 흙이랑 물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물과 모래가 있겠죠. 막 섞어놨는데 한 1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래 가라앉고 물은 떠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일단 균일하게 섞이지 않는 것들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유가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마시는 거 뭐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죠. 아라고 하죠. 보면 얼음이랑 뭐가 들어있어요? 얼음이랑 커피가 들어있죠. 그리고 처음에 물 넣고 우리는 에스프레소 액을 넣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구분이 되죠. 여기 다 안 가라앉죠. 이렇듯이 잘 얼음이랑 커피랑도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지만 내 육안으로 딱 보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용어가 뭔지 우리가 이제 본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순물질의 확인은 어떻게 하냐? 녹는 점, 끓는 점을 측정하면 나와요. 왜냐하면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물에 뭐가 섞여 있으면 100도에서 끓지 않고 내려가거나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섞여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녹는 점, 한마디로 어느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물에 뭐가 섞여 있는데 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점이 내려가거나 안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0도에서 물만 얼겠죠. 나머지 만약에 물이랑 섞여 있는 물질 중에서 어느 점이 더 낮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물질의 분리 및 정제는 어떻게 하냐?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여과, 증류 이런 걸 이용하고, 중요한 게 여기서 여과가 중요하고, 액체와 액체는 증류를 이용한다. 고체와 고체는 재결정 또는 추출을 하고, 기체와 기체는 액화 분리법, 흡수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수도 필터죠. 우리 여과 필터라고 하는데 이거 뭘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녹물 같은 거 오래된 집이나 수도관이 오래되면 안에 녹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녹물은 그 금속의 가루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금속이랑 물이랑 분리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고체랑 액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필터를 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분별 증류라고 하죠. 원유를 어떻게 돼요? 원유를 끓이면 끓는 점에 따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위에 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솔린, 그 다음에 케로신 등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유, 밑에 이제 마스팔트 이런 거 분리되는 거 우리가 많이 이런 사진이나 보셨을 거고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걸 이용하는 거예요? 원유 자체가 액체죠. 액체인데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 물질마다 전부 다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끓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죠. 뒤에 가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또 볼 겁니다. 우리가 가스는 보통 이제 메탄, 아세틸렌 그런 가스들이 있고, 가솔린의 화학식도 이 사이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뒤에 가서 보겠죠. 또 뭐가 있죠? 우리 이제 재결정 그리고 추출, 증발 있죠. 재결정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연수 문제를 볼 거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 추출도 연수 문제로 볼게요. 증발은 뭐가 있을까요? 증발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전. 바닷물 떠놓고 말리는 거죠. 간단하게. 그럼 뭐가 남아요? 물이 날아가고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소금은 증발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남아요.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 증발을 이용해서 만든다.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녹아있는 수용액 속에서 물을 날려버리고 액체를 날려버리면 휘발성이죠. 휘발성이 있는 물질을 날려버리면 남아있는 고체 결정. 그래서 소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에서 액체의 용해도를 이용하여 미량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우리 이제 추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를 해주세요. 추출이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추출이 뭐냐 하면 뭐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액체의 용해도를 이용하여 미량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산칼륨 수용액 이런 말이 나오고 염화나트륨이 불순물로 포함된 결정이 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재결정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추출은 뭐냐면 한마디로 추출과 재결정. 만약에 식초는 뭐냐면 식초는 우리 위험물에서도 나오지만 초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 많이 섞어가지고 용액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식초예요. 여기서 초산을 분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추출법을 이용하는데 뭘 이용해서 에테르를 어떻게 이용하냐, 어떻게 추출하냐 보겠습니다. 초산은 물이랑 에테르에 녹아요. 근데 물이랑 에테르는 안 섞여요. 그러면 초산 있죠, 여기에. 식초. 이거는 물이랑 초산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 에테르를 부어버립니다. 그럼 둘이 이제 녹아버리겠죠. 근데 섞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날려버리고 이제 에테르 초산이 남겠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에테르를 분리시켜버리면 추출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추출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결정은 뭐예요? 질산칼륨, 물에 녹아있는 질산칼륨 수용액에 염화나트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결정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런 두 가지 이런 수용액 속에서 어떤 물질이 고체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빼내는 것을 재결정, 액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추출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물질의 3상태를 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 중에서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상태로 존재하겠죠. 물 기준으로 하면 물이 고체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얼음. 물이 액체일 때는 그냥 물. 물이 기체일 때는 수증기라고 하죠. 물 말고 만약에 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런데 쇠 같은 경우에도 제철 공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용접을 하다 보면 녹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녹은 거는 액체 상태가 되고 용접할 때도 더 센 불로 이렇게 막 지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죠.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고체는 뭐고 액체는 뭐고 기체는 뭐냐? 분자 운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온도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겠죠. 내려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면 물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가 되고 얼음에서 이제 물이 되고 물에서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고체가 되면 온도가 낮은 상태죠. 한마디로 추우니까 움직이기 싫어요. 추우니까 꼭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요. 그러면 고체예요. 물질마다 이 더위를 느끼는 온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은 몇 도씨에서 얼고 어떤 물질은 몇 도씨에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됩니다. 뭐다? 분자 운동과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추우면 서로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더우면 떨어지려고 하죠. 막 여름에 온도가 한 폭염이 와갖고 40도가 됐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계속 달라붙어 있으면 싫죠.
똑같아요. 모든 물체도 분자도 더워지면 같이 붙어있기 싫어요. 그래서 전부 다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피도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늘어나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늘어납니다. 특히나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비약적으로 늘어나죠. 단 예외가 있어요. 단 물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부피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득 담은 페트병 같은 경우에 얼려놓으면 터지잖아요. 근데 물만 이래요. 나머지 모든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얼음이 된다고 하죠. 얼음이 되면 다 부피가 줄어들어요. 물만 늘어난다. 그래서 물이 좀 특이해요. 결합 구조 상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만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부피가 매우 커진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요?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 우리가 융해라고 하죠. 한마디로 녹는다.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 우리가 굳는다 하고선 응고라는 말을 쓰죠.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건 쉬워요. 기화. 다시 기체에서 액체 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액화라고 하죠. 기체에서 고체되고 고체에서 기체되는 거는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체에서 기체가 바로 되는 게 있어? 액체를 안 고치고 물어보시면 드라이 아이스를 딱 설명해 주면 바로 이해가 다 되십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갖고 아이스크림 포장하면 안에 뭐 넣어주죠. 차가운 거 연기 막 나잖아요. 이게 드라이 아이스고 이게 뭐냐면 CO2예요. 이산화탄소 얼린 거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돼 버리죠. 우리 화장실에 냄새 나지 말라고 넣는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냥 기체로 승화돼 버리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막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얼리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고체로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LPG 가스통을 설명하면 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LPG 가스, 우리 가스 누출하면 어떻게 돼요? LPG 가스통 열어놔요. 밖으로 나오죠. 어떤 상태로 나와요? 기체로 나옵니다. 기체. 왜냐하면 LPG, 프로판입니다. 성분이, 주성분이. 프로판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상온에서 가만히 냅두면 절대 액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자 운동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기체는 지금 엄청 지들끼리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여기 있고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모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액체가 된다. 더 모으면 어떻게 된다? 고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가스통에다가 가스통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몰아넣은 거예요. 상온에서 억지로. 모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가 이미 분자 운동이 활발한 놈들을 다 이렇게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액체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온도가 30도라서 막 붙어있기 싫어요. 얘네들은 더위를 더 많이 타요. 물보다. 그래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스통이 어때요? 고압 가스통이라고 하죠. 압력이 매우 큰 압력에도 견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체,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을 어거지로 이렇게 막 몰아넣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고압 가스에 넣어갖고 액체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있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바로 나와버리죠.
같이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3상태는 온도와 아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와 관련이 있고 억지로 압력,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을 막 고압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체에서 액체되고 액체에서 고체가 된다. 여러분들 그 관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임계점이라고 있어요. 임계점.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방금 이렇게 상온에서 기체 상태에 있는 물질을 막 억지로 막 고압을 해서 액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액화시켜가지고. 그런데 임계점이라고 하면 온도가 만약에 높아져요. 그런데 뭐 30도, 막 40도, 50도 일정 온도가 넘어버리면 아무리 뭐라 넣어도 절대 액화되지 않아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혹시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 임계점이 존재를 해요. 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고온으로 올려요. 당연히 100도에서 물이 끓죠. 100도에서 물이 끓어요. 그런데 아주 고압,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 괜히 왜 우리가 압력밥솥이라고 하겠어요. 고압으로 올려도 수증기가 되지 않고 좀 더 그때 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역시 임계점이 존재를 해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액화시키려고 해도 액화되지 않아요. 그게 뭐다? 임계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와 임계점 의미를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 기준 해갖고 고체, 액체, 기체를 봤었죠. 뭘 우리가 하려고 하냐면 잠열을 하려고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잠열이 뭐냐? 잠열. 온도 변화가 없고 상태 변화가 있을 때. 현열은 온도 변화만 있고 상태 변화가 없을 때. 한마디로 뭐냐면 물이 몇 도씨에서 얼어요? 0도씨에서 얼죠. 몇 도씨에서 녹아요? 0도씨에서 녹죠. 그렇게 알고 있죠. 온도의 변화는 없는데 얼음에서 0도씨인 얼음, 이제 막 녹으려고 하는 얼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찬 물, 막 이제 얼려고 하는 물이에요.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온도 변화는 없더라도 이 상태를 변화시킬 때 잠열이 필요해요. 현열은 뭐냐면 물이 이제 0도씨에서 녹았어요. 그리고 이제 100도씨까지 올라가면 끓는 물이 되겠죠. 여기까지 온도가 변하죠. 상태는 똑같아요. 같이 그냥 액체예요. 액체인 상태인데 온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열을 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비열이 뭐냐면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해요. 그래서 열량은 비열.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봤냐? 이걸 보겠습니다. 0도씨에서 0도씨 얼음을 0도씨 물로 만들어요. 온도 변화는 없어요. 근데 단지 상태, 물의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얼마의 열이 필요하냐? 만약에 1g 1g의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을 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약 79.86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는 거의 그냥 80으로 주어질 겁니다. 약 79.86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0도씨의 물, 100도씨의 물까지 올리는데 1도 올리는데 1 필요해요. 그럼 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100칼로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도씨의 물, 이제 끓는 물이에요. 끓는 물에서 수증기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약 539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찬물 있죠? 찬물
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끓는 물까지 올리는데 100칼로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끓는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데 539 필요해요. 약 5.4배가 더 들어요. 한마디로 찬물, 뜨거운 물을 올리는 것보다 끓는 물을 수증기로 바뀌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약 5.4배만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를 물로 만드는데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냥 뜨거운 물을 찬물로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100도씨의 수증기를 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잠열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가서 이제 소화 약제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g의 기체를 20도에서 120도씨까지 가열하면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열량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했었죠. 비열이 주어졌네요. 4.97. 1g이죠. 온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20도에서 120이니까 약 100도씩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g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나눠지고 4.97에서 100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497이 나오는 거예요. 상태 변화는 없었죠. 그냥 기체가 20도에서 120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열량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한번 더 볼까요? 0도씨의 얼음 20g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단 융해열은 80칼로리 퍼 그램, 기화열은 539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주어졌네요. 우리가 아까 79.86이라고 배웠었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80으로 주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20g 있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0도씨 얼음 0도씨에 물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도? 100도씨에 물로 바꿔줘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0도씨에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얼마 필요하다 그랬죠? 융해열 80이라고 했습니다. 0에서 100도 올리는데 얼마 필요해요? 100 필요하죠. 기화열, 잔열 같은 말입니다. 10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를 올리는데 얼마 필요해요? 539 필요합니다. 일단 다 더해줘요.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다 더해주면 719 나오나요? 719. 그런데 이거는 얼마에 대한 양? 1g에 대한 양이죠. 1g일 때 719고 20g이면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14,380칼로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제로 우리 위험을 산업계에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다시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죠. 그래서 그 중간에 현열과 잠열을 다 계산해 줘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현열을 여러분들이 꼭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1g 올릴 때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양이 얼마나 주어졌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화열이 왜 중요하냐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화재 현장이 있어요. 막 불이 막 나고 있습니다. 여기 막 났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불 나면 물 붙여. 왜 불이 꺼져요? 물을 붓는 순간 물이 열을 받아갖고 막 차면서 이제 막 수증기로 바뀌면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불이 꺼지죠.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타고 있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 이제
물이 왜 소화약제로 쓰이는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